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2기 지도부와 연이은 깜짝 회동을 가진 가운데 참모진을 향해서는 국민은 무조건 옳다며 또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정기조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에는 통합이 만찬이 있었고요. 어제는 오찬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연이은 만남, 국민의힘 2기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 자리를 가진 건데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제 국민통합위에 여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통합위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여당에서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들이 참석한 것 같고 어제는 이제 선거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당 지도 체제가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견례기를 해서 만난 것 같은데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도 어려운 지원 방안을 갖다 발표를 했는데 이제 당과 대통령실이 민생 쪽으로 점점 더 다가가는 민생 현안을 파악하고 민생 지원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상당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생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제 자리에서 당이 더 주도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2기 지도부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느냐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텐데 4월 11일 날 재보선이 끝나고 나서 4월 19일이 이제 오늘 10월 이렇게 가면 일주일 넘게 지나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결국은 당대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를 대신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임명직 당직자에만 책임을 묻고 김기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신에 대통령이 힘 실어줄게 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만남이었으나 국민은 이거보다 더 큰 쇄신을 지난 그 11일 재보선에서 요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차분한 변화라는 어떤 그 말씀 속에서 김기현 체제와 그 밖에 비서실과 그리고 내각까지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변화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정 변화가 되고 있는가라고 느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 이번에 뭐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또 이례적으로 반성이라는 언급도 최근에 나왔고요. 이제 소통 변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어떤 대폭적인 변화, 국정 기조의 변화, 또 야당과의 관계 있어서의 변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바램은 갖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변화에 대한 상징은 사람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동안 잘못된 조언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집행하거나 이럴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교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체가 전혀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 과연 변화의 폭이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성? 지금 1년 반 정도 임기가 지났으면요. 그 이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했었고 뭐 박근혜, 문재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그저 그 멀리 구궁중골에서 보내는 이런 메시지처럼 이러저러 격노했다. 이런 메시지들만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반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반성이 그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반성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참모들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당에도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은 무조건 옳다. 이 말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지도자는 국민을 왕으로 모시면서 국민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다만 지도자는 어떤 때는 독립지사들처럼 어떤 어렵더라도 돌파해낼 수 있는 결단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력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사적인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헌신했던 분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력과 더불어서 국민의 마음을 돌보고 국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인데, 기본적인 덕목이죠.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맘대로였어요. 내 맘대로였다가 갑자기 국민은 무조건 옳다? 너무 극단적이죠. 자칫 잘못하면 국가 정책의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우려를 날 수 있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국민 말만 듣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라는 어떤 그 선거를 앞둔 변화인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극단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좀 기대해야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 그리고 이제 박규영 대변인께서는 실천적인 모습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모습과 발언들을 통해서 그런 행보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은 늘 옳다는 말씀은 국민들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국정 운영에 잘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가졌던 부분들, 국정 운영 스타일, 대통령 국정 운영 스타일이 너무 일방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수석회의 참모들 회의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 벌이지 말라, 이념 논쟁 중단하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참모들 회의에서 지난번 보면은 또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방 소통식보다도 밑에 사람들, 참모들의 얘기, 국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자세 전환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 대변인들 지금 논평 하루에 1개 정도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야당에 대한 공격, 날선 공격,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좀 품격 있게 논평도 내고 하면서 조금 이제 차분한 가운데서 혁신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이, 가장 앞장서서 이념 전쟁을 벌인 분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에요. 실제 이념에 맨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사실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이념보다 민생을 우선에 두자라고 하려면, 그런 이념 우선의 메시지들을 쓰게 했던, 대통령의 표현으로 나오게 했던 그런 참모진들에 대한 경질이 함께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말씀일까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에 고심이 깊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요? 네, 혁신위원장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빠르면 월요일쯤 출범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분들이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혁신이라고, 지금 혁신위는 사실상의 비대위 이상의 수준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들 시각보다도 또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원장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혁신위가 위원들도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사로 될 것입니다. 어떤 그런데 인물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은 뭐 수면 위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바라건대 이번 혁신위는 그 역대 혁신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혁신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난번 우리 최재형 혁신위도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시절에 혁신위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고, 민주당 역시 혁신위가 있었습니다만은 큰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우리 당의 혁신위는 정말 내년 총선을 대비한, 말하자면 혁신 내용이 그런 것이죠. 공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대비한 공천 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혁신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그럼 보여집니다. 가져가야 할 어떤 소양이라고 했을 때 내년 총선 대비를 좀 중심을 잡고 잘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큰 방향성을 또 혁신위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눈여겨서 보고 계실 텐데 네.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혁신이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민주당도 혁신위원회 꾸려서 고생만 엄청 했습니다. 그 이전에 혁신할 것들은 정당 내에서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실제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세력의 약화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용만 반복됐단 말이죠. 이번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혁신은 국민들과 혹은 당원들이 바라볼 때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변화의 모습을 얼마나 혁신 내에 담아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것을 담기에는 불가능해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지난 그 강서구청장 재보선 패배를 어떻게 다독이느냐 이것 중심의 혁신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을 담지 못하고 이에 따른 당내 비주류들의 반발이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쨌거나 여당이 제대로 설 때 국정이 다소 좀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만 근본적으로 혁신위보다는 이번 그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변화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아마도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혁신의 정도의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곧 당무로 복귀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뭔가를 갖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쇄신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마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양당 모두 어느 정도의 혁신안, 어느 정도의 쇄신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느냐의 경쟁이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복경 대변인께서는 야당이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유력 후보 혹시 건너 들으신 내용 있을까요? 만만치가 않아요.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김한길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한길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김병준 씨 이야기 나오고 또 전 그 서울대 그 교수 총장 하셨던 그 정 총장님 그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 중에 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은 천하람 같은 사람이 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이 바짝 긴장해야죠. 그런데 선택 불가능한 카드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이슈 아무래도 의대 정원 확대 이슈인데 그런데 이제 이 카드를 두고 보선 참패 이후에 정부 여당의 새로운 좀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반전 카드라기보다는 참 다급한 이슈입니다. 사실 그 응급실에 가지 못해가지고 응급실을 찾다가 길에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지금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소아과 애들 아파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분야의 개혁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 시의적절하게 지원책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의료 인력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의사 단체와 더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 의료 진짜 정말 열악합니다.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역 의료라든가 또 그런 그 필수 의료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을 해서라도 어떤 지원책이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말 의사협회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지금 18년 동안 지금 정원 조정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성형, 뭐 피부 이런 쪽에만 지금 계속 의사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분산시켜서 의사들이 정말 의료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포진할 수 있게끔 우리 국회에서도 머리를 맞대서 그 법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큰 우리 과제 중에 하나이고 반드시 이건 돼야 되는데 모처럼만에 야당이 박수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문제를 꺼내는데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협회에서 막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협과 관계자들과 제대로 저는 조율하는 과제들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몇몇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만 정부가 다소 좀 양보를 하면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현재 뭐 전남 지역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지역의 현안까지도 좀 풀어내면서 우리의 어떤 그 답답한 의료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모두가 다 특히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뭐 심지어 제가 이제 충남 도당을 맡고 있는데 충남 도 차원에서 적극 지지 어떤 그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야당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걸 힘으로 망설이지 말고 집행을 하셔라라는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여야가 입법 방향성에 있어서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룬 사안인데 또 남아있는 강론들 어떻게 맞춰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 배경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은 뭐 대통령의 친구다. 그래서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후보자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됐던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하자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 가서도 뭐 그 사이에 그 지난 6년 사이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으면 모릅니다만은 무난히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번에도 동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 큰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보기에 이 대법원장을 동의해주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저는 정략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안철상 대법관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임 대법원장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철상 대법관이 지금 대행이 1월 달로 끝나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데 다음 대법관이 또 그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법관이 김선수 대법관인데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민변 회장 출신의 그야말로 좌파 성향의 대법관이라고 평판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 판사들 인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담당 판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판사들이 다 또 지금 김명수 체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다 민주당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명 배경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사법부는 그 사법부 자체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지금 대법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우려가 되는 건 그래요. 현재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 추천에서는 당이 그때 당시에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3개 당 각각 한 분씩 추천했던 겁니다. 이 추천에 대해서는 다소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청문회에서 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관례였었는데 그런 관례를 그 배경으로 한 청문회에서 통과가 된 분인데 문제는 임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분들,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 추천했던 분들은 2029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다라고 하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그저 과거 왼쪽으로 좀 있는 듯한 혹은 과거 정부에서 추천받은 이런 사람들은 다 내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구나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뀐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 과거에 자유한국당 추천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이시고 그리고 현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이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코드 인사 아니냐라는 걸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